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유민영입니다. 봄이 오려면 아직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반가운 봄보다 불청객 황사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오늘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는 흐리지만 마음만은 맑게 가져볼까요? 2월 24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고비를 넘긴 그리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죠. 그리스와 유로존이 구제금융 4개월 연장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이른바 그렉시트라고 불리는 우려는 조금 넘어선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 합의, 급한 불을 끈 것일 뿐 구체적인 합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유럽 금융시장을 뒤흔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그리스와 유럽 채권단의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20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협의체인 유로그룹으로부터 구제금융, 즉 자금 지원 협약을 4개월 연장하기로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국제 채권단에 제출한 경제개혁안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합의안이 나오자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합의안을 중요한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과의 협상은 이제 더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전쟁이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한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남았지만 일단 수주 동안 격한 언사가 오고 간 끝에 첫 번째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점, 세계 경제가 조금 안심하는 모양새인데요. 이달 말 구제금융이 종료되면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를 받고 결국에는 그렉시트, 그리스의 유로존 탈출이라는 우려가 조금 누그러지는 상황입니다. 합의안에 따라서 그리스는 예산 삭감과 경제 개혁안을 내놔야 합니다. 이 경제 개혁안은 국제 채권단인 트로이카의 심사를 거쳐서 유로그룹이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을 무난히 거치고 나면 그리스는 지난 5년 동안 그리스를 재정적으로 지탱해준 총 2,400억 유로 구제금융 가운데 차기 집행분 72억 유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바로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예산 삭감과 경제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바로 지금쯤이면 그리스 재무장관이 경제개혁안을 마련해서 유로그룹에 제출을 했을 텐데요. 채권단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다시 논의해야겠지만 추가적인 논의는 아마 필요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낙관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 그리스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그리스의 득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했지만 이번 협상으로 그리스 정부는 지난달 총선 이후 거침없이 내세웠던 반긴축 목소리, 반유로 목소리를 낮추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달 말 출범했는데요. 처음 협상에 임하면서 구제금융 연장은 절대 없다며 구제금융 차기 집행분을 받지 않고 새로운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얻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협상에서는 부채를 궁극적으로 조금 삭감해주길 원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합의로 말을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 연장이 없다고 단언했던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게 된 것이죠. 뜻대로 부채 삭감이 이루어질 확률은 높아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울뿐인 합의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그리스에게도 수확은 있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 국민들이 혐오했던 트로이카라는 용어, 이 트로이카는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채권단을 이르는 용어였는데요. 이 트로이카가 기관들이라는 조금 순화된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합의서에서는 또 구제금융 프로그램이라는 말 대신에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전기금의 자금지원협약 공식 이름, 금융지원주 협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구제금융이라는 말보다 지원주 협약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리스 국민들의 자존심을 조금 살려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계속해서 구제금융 대신에 자금 지원 협약 연장이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이 용어가 관철된 것입니다. 하지만 용어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 이번 협약은 기존 구제금융에서 일부만 완화된 결국 구제금융의 연장입니다. 더욱이 이번 연장안은 기존의 구제금융 지급으로 부과된 개혁 조치의 일방적 변경은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그리스로서는 완화되는 규제들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리스 정부로서는 기초 흑자 예산을 종전 목표치 3%에서 그 이하로 다소 낮추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흑자 목표치를 낮출 수 있게 되면서 일부 자금을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그룹의 성명서에서는 이 같은 양보는 그리스 경제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도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결국 추가로 복지에 돈을 쓰기보다 경제 효율성에 더 써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스 매체인 그릭 리포트에 따르면 이번 협약, 실질적인 수확은 미약하지만 그리스의 재무장관은 1년의 회의를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난 5년간 유럽에서 고립됐던 그리스가 이번에는 제 목소리를 조금은 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국민들 상당수는 그리스가 지난 수년 동안 채권단과 협상을 벌여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것을 반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죠. 정부가 총선 전에 내세웠던 복지 공약들 일부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그리스 국민들에게는 감정적인 측면에서만 위로가 됐을 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협상안을 가지고 시리자 내에서 얼마만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시리자는 급진 좌파 연합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과연 당내에서 지지를 얻을 것인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스 정부가 이 협상안을 이행하기 위한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종합해보자면 이번 협약으로 그리스는 재정적으로 버틸 힘을 4개월 더 갖게 됐습니다. 6월 말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6월과 7월에 거의 70억 유로에 가까운 자금 상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받게 되는 압박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는 부채 협상을 본격적으로 다시 벌여야 합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상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유로존은 상각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총 누적 부채 3,180억 유로로 우리 돈으로는 398조 8,642억 원에 달합니다. 약 400조에 달하는 부채, 그리스 국내 총생산 대비 175%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직 남아있지만 일단 4개월 연장 합의로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합의안에 대한 그리스 내부의 지지도 얻어야 하고요. 유로존의 채권단의 승인을 받을 만한 그리스의 경제 개혁안도 필요합니다. 또 이 산을 다 넘더라도 또다시 부채가 다시 돌아오는 4개월 후의 상황은 아직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리스와 유로존의 상황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줄여서 MW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5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글로벌 ICT 업체들의 다양한 신제품들이 속속 베일을 벗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3월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MWC, 향후 모바일과 통신 시장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주제가 엣지 오브 이노베이션, 즉 혁신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사물인터넷, 그리고 5세대 이동통신, 핀테크 등이 혁신을 내걸고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올해 MWC의 최대 이슈는 단연 각 제조사가 선보일 4세대 스마트폰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MWC 개막 전날 최고 사양을 자랑하는 갤럭시 S6 공개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갤럭시 S6는 기존 갤럭시 이미지를 벗어나서 테두리와 뒷면에 금속 소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터리는 일체형으로 내장해서 이른바 유니보디를 채택했고요. 평면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플랫형, 그리고 곡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듀얼 엣지형으로 두 가지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 지난해 MWC에서 중저가 라인인 L시리즈를 공개했었죠. 올해도 이어서 L시리즈의 후속작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중저가폰 시장 공략에 나설 거라고 하는데요. 중화권 업체들의 제품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중저가 제품 아너 X2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샤오미는 삼성전자의 컨셉폰으로 알려졌던 듀얼 엣지를 사용한 아치폰을 공개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HTC, 애플 아이폰 6와 유사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5인치 초반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원 M9과 5인치 후반대의 대화면인 원 M9 플러스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노버 역시 인수작업을 완료한 모토로라를 통해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의 소니는 이번 MWC에서 엑스페리아 Z4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여름께로 공개 시기를 미뤘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IT 업체들의 스마트워치들 역시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0만 대 수준에 불과했던 전체 스마트워치 시장은 올해 세계 4천만 대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무려 4배의 성장인데요. 스마트폰 업체들의 웨어러블 기기 경쟁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LG전자, 새로운 스마트워치 LG워치 어베인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어베인은 세련된, 품위 있는 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제품명이 보여주듯이 고전적인 명품 시계에 가까운 원형 디자인을 내세웠습니다. 크기와 두께는 전작인 LG G워치 R보다 줄였고 스크래치와 부식에 강한 메탈 바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역시 새로운 기기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올해 기존의 사각 모양 대신 원형 디자인을 채택한 새로운 신제품을 내보낼 예정인데요. 업계에서는 이 제품이 이번 MWC에서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아직 확답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차기 스마트워치 프로젝트명은 오르비스. 이 오르비스는 라틴어로 동그라미를 의미하기 때문에 삼성의 새 스마트워치가 직사각형 대신 원형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샤오미와 소니 등도 이번 MWC에서 스마트워치 신제품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대만 최대 스마트폰 업체인 HTC는 미국 스포츠용품 업체인 언더아머의 피트니스 서비스와 연계한 첫 스마트워치를 공개합니다. 화웨이 역시 이번 MWC를 통해 스마트워치 시장 진출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외에도 다양한 기술을 이번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글로벌 이동통신사 및 통신 장비 업체들은 IoT, 사물인터넷과 5세대 인터넷 관련 신기술을 선보입니다. 기술 개발 현황부터 실제 생활에 접목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 국내 통신사들, 통신망을 활용한 위치 기반, 상황인식 등 지능형 서비스를 공개하고요. 실생활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액세서리 제품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황창규 KT 회장은 행사 둘째 날인 3일 기조연설자로 나선다고 하는데요. 5G 통신과 그 이후라는 주제로 5세대 미래 사업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IT와 금융의 결합인 핀테크 역시도 올해 MWC 화두로 꼽힙니다. 모바일 지불 결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핀테크 모델이 대거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는 지난해보다 참가 규모를 대폭 늘렸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홍콩 상하이은행 이런 금융기업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업체 그리고 금융보안업체들도 전시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GM과 포드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MWC 현장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해 MWC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금융업체들까지 대거 가세함으로써 산업 간 융합과 영역 파괴의 현장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될 MWC 2015, 어떤 신제품들과 신기술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에서는 경제학 신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왜 나는 열심히 돈을 버는데 부자가 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추천해 드릴 만한 책입니다. 바로 월급쟁이 자본론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급쟁이가 꼭 알아야 할 돈의 비밀, 이 책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연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자본주의 사회의 규칙을 모르고 있다면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나가려면 규칙을 알아야 하고 시험을 칠 때도 출제 경향과 시험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경기장에 들어선 월급쟁이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노동에 대해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저자는 일갈합니다. 자본론은 이 자본주의 세계의 규칙이다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자본론에 담긴 규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 경제학과 재학 중에 경제학 입문서를 직접 집필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저자 고구레 다이치. 그는 경제 지식을 일반 사람의 쉬운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가 이번에는 어려운 것으로 유명한 자본론에 손을 댔습니다. 핵심만 뽑아서 월급쟁이가 알아야 할 자본론 소개해줬다고 하는데요. 이 핵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지, 왜 기업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상품이 얼마 안 가서 가격이 금방 인하되는지, 또 시대의 총화로 부상했던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경쟁사에 역전을 당하는지, 또 자본주의의 규칙 속에서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이 책이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시사 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사람들의 실태를 취재했는데요. 1억 원이라면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의외로 이들은 업무 강도에 비해서 월급이 적다, 고된 업무로 건강이 망가졌다며 한탄을 늘어났습니다. 이 월급쟁이 자본론은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연봉 1억 원을 받아도 삶이 팍팍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자본론은 바로 학자의 길을 갈 게 아니라면 이 책에 담긴 것만 알아도 충분하다. 저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월급쟁이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뽑았다는 이 책,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가치와 사용가치입니다. 가치와 사용가치의 차이를 꼭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정말 이 물건이 얼마나 쓰이는지에 대한 가치일 텐데 사용가치라는 것은 이 가치와 상관없이 어떻게 사회에서 쓰이느냐를 판단할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규칙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결국 자본주의 시대에서 노동력도 상품이기 때문에 월급쟁이는 월급이 결정되는 규칙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잉여가치입니다. 잉여가치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이해한다면 기업의 이익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이익 창출 프로세스에서 월급쟁이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가혹한 현실이 보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잉여 가치의 감소를 이해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안고 있는 숙명적인 딜레마인데요. 잉여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구조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조금 아리송한 내용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자본론의 핵심, 이 세 가지를 이해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범한 월급쟁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노동자가 일개 나사로 전락하고 기술의 진화로 기계와의 경쟁에서 패배하는 암울한 현실을 직시하는데요. 또 저성장 시대에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월급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필요 경비를 낮추며 일하는 방식을 지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상품들은 경쟁자가 없고 다른 기업이 따라하기 어려운 상품이어야 합니다. 저자는 노동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데요. 월급쟁이의 형편이 더 나아지기 어려운 잔혹한 세상에서 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중에서 이렇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내용만 꼽은 월급쟁이 자본론, 이 단순화된 사례와 도표를 통해서 쉽게 해설하고 있는 이 책은 자본론처럼 경제학 이론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 삶을 직접 다루는 일종의 생활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본주의라는 경기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월급쟁이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LG생명과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LG생명과학 4분기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뇨 치료제 제미글로의 국내 매출 성장과 산유 촉진제 부스틴의 해외 장기 공급에 따른 추가 계약금이 유입되면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 7.9%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54.3%나 성장했습니다. 2014년 전체로 따져보면 전년 대비 매출액은 2%, 영업이익은 12.6%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작년,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당뇨 치료 동종 복합제 제미매트가 1분기 중에 고용량 제재가 새롭게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매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미용 필러 이브아르를 중심으로 한 비급여 신제품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2015년 매출액은 2014년보다 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연구개발비는 점차 감소하고 임상 파이프라인 후기 진입에 따른 무형자산 인식이 증가하면서 또 판관비가 축소되고 경영 전략이 내실 위주로 바뀌고 이런 가운데 영업이익률은 2014년 3.8%에서 2015년 4.5%로 낮았던 영업이익률이 점차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또 혼합 백신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유포박 히브라는 혼합 백신인데요. 2012년 8월 LG생명과학은 유포박 히브 혼합 백신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 WTO의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안전한 원료 확보 및 제조 공정상의 어려움으로 진입 장벽이 굉장히 큰 백신 산업의 특성상 현재 유포박 히브 백신을 공급하는 업체는 6개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LG생명과학이 뛰어들고 있는 건데요. 품질 인증이 기대되는 2015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연구개발비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상향 조정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고정비 부담과 높은 기술 수출료 비중으로 인한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LG생명과학의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승에 대한 주요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뇨 신약 재미글로 및 복합제의 본격적인 국내 매출 성장, 그리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예상되는 해외 수출. 두 번째로는 2016년에 WTO의 혼합 백신을 공급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G생명과학의 실적을 통해서 앞으로의 상황 예측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 시는 정말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딱 알맞는 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경제적으로 사는 것, 꼭 필요한 일이지만 너무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팍팍해지곤 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도 있다는 것, 이 시를 들으시면 새삼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시 전문 바로 들어보시죠. 긍정적인 밥, 한민복.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돛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시 한 편을 써내면 3만 원, 시집은 한 권에 3천 원, 시집이 한 권 팔릴 때마다 시인에게 돌아가는 돈은 300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면서 속세와는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시도 사실 시인에게는 밥벌이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모든 행동이 경제적으로 치환되면서 조금은 각박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3만 원이면 따뜻한 밥을 만들 수 있는 쌀이 2말, 3천 원이면 사람들 가슴을 덮여주는 국밥 한 그릇, 300원이면 푸른 바다를 생각나게 하는 굵은 소금이 한 돛박. 이렇게 생각해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새삼 마음속 깊이 다가오면서 돈 때문에 서운한 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 속에서 돈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정말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경제 돋보기 시간에서는 경제와 문화를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너무 열중해서 살다 보면 다른 가치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 돋보기 함께 하시면서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풍족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